이야기는 한 사람이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사업체 직원은 상자를 하나씩 들여와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지막 상자라고 일이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이사온 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삿짐 운반공에게 수고와 친절에 감사했습니다. 이사꾼은 전혀 문제없다고 답하며 다음에 또 이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를 알아챈 이삿짐 운반공은 비 오는 날 이사하는 것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한은 새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마침내 독립했다는 사실에 행복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바닥을 뒹굴며 혼잣말로 새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완벽한 투룸 공간이었고 26세의 한은 오랫동안 고독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전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동생들을 돌보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항상 숨막히는 기분이었는데 마침내 이런 완벽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게 되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하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한참을 기뻐한 후 그는 닭고기를 사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로 향했을 때 이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린 순간 그는 얼어붙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침대에는 고양이와 올빼미를 섞어 놓은 듯한 긴 토끼 같은 귀를 가진 이상한 작은 생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착하게 앉아 팔 하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생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부리를 통해 미소를 지으며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번개가 방 전체를 비추었고 밝은 빛이 그 생물의 작은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천둥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마치 침대가 자기 것인 양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한은 멍하니 쳐다보다가 마침내 그 생물에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그리핀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리핀은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마법 생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모두 지배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절함과 수세기 동안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호 파트너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핀은 매, 앵무새, 호랑이 발톱이 섞인 올빼미 등 다양한 품종과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의 앞에 있는 생물은 토끼기, 부리, 비둘기 같은 날개를 가진 고양이와 닮은 것으로 알려진 속눈이 없는 그리핀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아종 중 하나에 속했습니다.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고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이 종류의 그리핀은 가장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은 종류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순종적이고 애정 어린 성격 때문에 이상적인 애완동물로 자주 길러졌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한이 그 생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온라인에서 검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알고 싶은 것은 종이나 분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애완 그리핀이 자기 침대에 마치 자기 것인 양 앉아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도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생물에게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문과 창문을 모두 꽉 닫고 이사했는데 어떻게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야생 생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깨끗하고 잘 손질된 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산 새 침대 시트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만지기도 전에 그 생물은 애정 어린 듯 털을 그의 손에 비비고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골골거렸으며 관심을 더 끌기 위해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상외로 귀여웠고 털의 부드러움은 한을 저절로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 생물이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는 부드럽게 다시 쓰다듬으려고 손을 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생물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짧은 부리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순간 고통이 솟아올랐고 그는 충격과 불신에 사로잡혀 손을 움켜쥔 채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은 마치 대단한 업적을 이룬 듯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통이 가라앉자 하는 짜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자유롭게 자기를 만질 수 있는데 왜 자기는 만질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낀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답을 찾아 온라인 게시물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눈이 없는 그리핀은 변덕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설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쓰다듬게 놔두었다가 다음 순간 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생물이 나쁜 행동을 빠져나가기 위해 귀여운 외모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은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에 올린 그리핀이 갑자기 방에 나타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가 열어보니 그 생물은 아파트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애완동물일 수도 있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 그는 이웃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생물을 조심스럽게 팔에 안고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요. 안에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한은 복도에 서 있었고 그리핀은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겨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친절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팔에는 이상한 판타지 애완동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굵은 도마뱀 같은 꼬리와 고양이 같은 팔다리를 가진 차리자드와 약간 비슷하게 생긴 작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생물이었습니다. 한은 작은 그리핀을 팔에 안고 눈높이까지 들어올린 후 자신을 한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아침 일찍 301호로 이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팔에 안긴 생물은 계속해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쳤지만 한은 꽉 붙잡고 그 여자에게 전에 속눈이 없는 그리핀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9살이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아파트 안에서 뛰어나와 엄마에게 하양이 있다고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한은 놀라서 눈을 깜박였습니다. 아이가 이미 이 생물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여자는 자신의 애완동물을 바닥에 부드럽게 풀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고 한이 안고 있는 그리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들의 집이 하나무리와 지미의 방, 즉 한의 아파트에 전에 살았던 가족의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한과 그리핀을 가리키며 한이 오늘 하양이를 산책시키지 않을 거냐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을 깨달은 한은 여자를 바라보며 하양이가 이 생물의 이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자마자 작은 그리핀은 그에 응답하듯 부드럽게 골골거렸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하며 상황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치며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한은 이 생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이전 주인이 오랫동안 그리핀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아이들은 자주 그와 함께 놀았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전 세입자가 하양이를 깊이 사랑하고 아꼈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그녀를 버렸을 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한에게 이전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좌절한 한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제정신인 사람은 이사할 때 애완동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녀가 준 번호로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고 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짜증이 여전했지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누군가 간단하게 여보세요 라고 답하자 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하양이 주인 되십니까? 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즉시 목소리가 심각해지며 누구냐고 물었다. 한은 자신도 똑같은 어조로 현재 하양이를 데리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전화 속의 어린 소녀는 엄마에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전화해서 하양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요 라고 소리쳤다. 엄마가 달려와 딸을 꾸짖고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한편 진짜 하양이 혹은 적어도 한이 안고 있던 그 생물은 바닥에 얌전히 앉아 가볍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갑자기 깊은 남자의 목소리, 아마 소녀의 아버지인 듯한 목소리가 들려와 누구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한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지금 하양이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분노가 끓어오르자 하양이는 다가와 한의 손에 부드럽게 발을 비볐지만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화 속 남자는 예전 아파트가 너무 좁아졌고 하양이도 못생겨져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은 그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그들의 태도가 냉정하다고 비난하며 생명은 편리할 때마다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점점 높여 격렬하게 따지다가 마침내 그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버릴 권리는 없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전화 속 남자는 완전히 어조를 바꾸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한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당황한 한은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침착하게 자기들 옆에 하양이가 밥을 먹고 딸과 함께 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얼어붙었다.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혼란, 불신,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이 그를 덮치면서 그의 정신은 멍해졌다. 아버지는 잠시 후 사진을 보내 증명했는데 사진 속에는 그의 딸이 한의 방에 있는 그리핀과 똑같은 그리핀 옆에 앉아 있었다.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는데 똑같은 털 색깔, 똑같은 토끼 같은 기, 심지어 똑같은 부리 모양이었다. 한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앞에 앉아있는 그 생물을 바라보았다.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한참 동안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은 뒤엉키고 무거워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다.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불확실했고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 생물은 뭐지? 그리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쳐다보며 작은 부드러운 짹짹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은 심호흡을 하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어떻게든 그의 삶에 나타난 신비한 생물을 응시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며 예기치 않은 방문객이 그의 새로운 집에 도착했고 이제 이 작고 골치 아픈 손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장면은 익숙한 장소를 천천히 지나가는 도시의 넓은 시야로 시작되었다. 한이 사는 아파트, 세입자 아주머니와 그녀의 가족, 아이, 심지어 이전 주인과 그들의 애완동물 하양이까지. 이야기는 모두가 모인 공원에서 시작되었다. 한, 이전 세입자, 하양이 둘, 그리고 한이 방에서 발견한 작은 생물. 두 그리핀은 서로 마주보고 섰는데 거의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똑같은 털 질감, 똑같이 밝은 눈, 기, 자세. 그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것은 세입자 가족의 하양이는 작은 주황색 셔츠를 입고 있어서 누가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둘이 너무 똑같아서 302호 아주머니가 아까 놀란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동의하며 그 종이 특별히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한 외모를 가진 두 마리가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다. 오해를 깨달은 한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족에게 사과했다. 세입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쉽게 용서하며 누구라도 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실수를 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심지어 한의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일종의 사기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한은 계속 사과했고 그의 당황스러움은 분명히 드러났지만 마침내 분위기는 밝아졌다. 긴장이 풀리자 아주머니는 한에게 그의 방에 갑자기 나타난 그 작은 생물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생물이 그들의 하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이사 직후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은 힘들 것이고 특히 그 생물의 진짜 주인을 찾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동정했다. 한은 지금 하양이 옆에서 쾌활하게 놀고 있는 작은 생물을 바라보았다. 그것의 부드러운 눈, 작은 부리, 짧은 다리, 복슬복슬한 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이 너무 순진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주인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은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진심 어린 친절함을 보고 세입자 부부는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반응에 당황한 한은 왜 그들이 갑자기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주머니는 그가 처음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으니 가능한 한만히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까 사둔 음식 몇 봉지를 꺼내 장난감과 간식과 함께 가져가라고 강권했다. 한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이미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상기시켰다. 어린 소녀는 그 생물이 한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응원했고 그는 마침내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주머니가 전에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지 묻자 하는 없다고 인정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어린 소녀는 새로운 생물과 즐겁게 놀았고 하양이는 그 관심을 받지 못해 짜증을 내며 옆에 서 있었다. 갑자기 소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 생물의 뒷발 중 하나가 다르게 보인다고 외쳤다. 그녀는 들어올려 모두에게 보여주었는데 왼쪽 뒷다리의 발바닥 중 하나가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고 다른 발바닥은 밝은 분홍색이었다. 그 대비는 사랑스러웠고 모두가 그것을 독특하고 귀엽다고 감탄했다. 세입자 아버지는 농담으로 얼룩이라고 불렀지만 하양이는 여전히 그들 옆에서 토라져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직 이름이 없으니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발 때문에 얼룩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어린 소녀는 감명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키우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에게 고개를 돌려 무슨 이름을 지어주고 싶냐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은 머뭇거리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재빨리 결국 생각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 생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호기심이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작은 소리를 냈다. 한은 푹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자 그 생물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한은 다시 시도하며 어리석은 소리를 내면서 그 이름의 다른 변형을 불러보고 심지어 혀를 내밀며 장난스럽게 굴었지만 그저 약간 이상해 보일 뿐이었다. 어린 소녀는 그를 불쌍하게 쳐다보았고 그 생물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한은 필사적으로 그 생물에게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가까이 오면 간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린 소녀가 기염이라고 부르자마자 그 생물은 기쁘게 그녀의 품에 뛰어들었고 한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러한 차이를 보자 그의 자신감은 꺾였고 그는 멋진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소녀가 이미 이름을 촌스럽게 만들었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너무 지루한 이름이라서 그 생물조차도 싫어한다고 말했다. 한은 그 생물의 종이 푹신한 박새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멍멍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푹신이라는 이름이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변명하려고 했다. 소녀는 감명받지 못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 잠시 후 그녀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물건을 더 사가지고 돌아와 한에게 그 생물이 아직 이름을 알아듣느냐고 물었다. 한은 실망하며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세입자 아버지는 정이 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루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위로했어요. 그는 한에게 먹이를 주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조언하며 가져온 음식 봉투 중 하나를 건넸어요. 한은 감사한 미소로 받았지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입자 아버지는 웃으며 한에게 그건 몇 주 분량의 음식일 뿐이라며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맞춰 어머니는 모두 서로 도와야 한다며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한에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따뜻한 미소로 몸을 굽혀 작은 생명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쓰다듬어 봐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 생명체는 즉시 그녀의 무릎으로 뛰어올랐고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분명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이름 빼고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보며 한은 약간 풀이 죽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플러피라는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름을 바꿔야 할지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실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돌보는 것뿐이라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아파트 안으로 돌아온 한은 가족이 준 음식 봉투 중 하나를 여러 작은 그릇에 부었어요. 그는 다른 그릇을 옆에 놓고 물을 채워 끈기 있게 기다리는 생명체 앞에 놓았어요. 그는 그것들을 가리키며 여기가 먹고 마시는 곳이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심지어 유튜브에서 애완동물은 먹는 곳과 쉬는 곳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 적이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 생명체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그릇을 바라보았고 한은 그것이 무엇을 할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시는 대신 2개의 작은 다리를 물속에 담그고 사방으로 튀겼어요. 그 생명체가 즐겁게 놀면서 물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그릇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한은 놀라움과 좌절감에 소리치며 얘 다 쏟았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놀란 그 생명체는 음식을 건드리지도 않고 엉망진창인 채로 도망쳤어요. 상황이 진정된 후 한은 한숨을 쉬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와 그 생명체는 부엌 근처에 서서 서로 마주보며 침묵했어요. 한은 이 동물을 알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생명체가 부엌 조리대 위로 뛰어올라 그를 놀라게 했어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흐르는 수도꼭지 쪽으로 걸어가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작은 다리로 물을 가리켰어요. 한은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생명체는 그를 무시하고 수도꼭지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것은 흐르는 물줄기에 부리를 낮추고 곧장 마시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것은 완전히 만족한 듯 귀를 흔들며 쾌활한 소리를 냈어요. 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그 생명체가 고인 물 대신 흐르는 물만 마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작은 폭포에서 홀짝이는 것처럼 계속 마셨어요. 결국 한은 포기하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것이 끝나자 그는 작은 잠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는 거실 구석에 부드러운 베개를 놓고 이것이 그 생명체의 침대가 될 것이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아늑한 장소처럼 보였지만 그 생명체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은 걸어가서 침실 문을 열고 안으로 종종 걸음으로 들어갔어요.
한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뒤쫓아 갔을 뿐이었어요. 그 생명체는 그의 침대 위로 뛰어올라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웅크렸어요. 한은 그의 침대는 개인적인 공간이자 안식처이며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달려왔어요. 그 생명체는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냈고 그것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것에게 이곳은 임시 거처이며 영구적으로 살 곳이 아니라고, 그들과의 경계선은 저 문이고 침실은 출입금지라고 상기시켰어요. 그러나 마치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그 생명체는 등을 대고 뒹굴며 작은 발을 흔들고 크고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한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굳어버렸어요. 잠시 동안 그는 거의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중간에 멈추고 고개를 돌리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는 귀엽다고 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결심한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 생명체를 배로 들어 올려 거실로 데려갔지만 그 생명체는 짧은 부리로 그의 손을 살짝 물며 저항했어요. 길고 지치는 실랑이 끝에 그들은 마침내 타협점에 도달했어요. 그 생명체는 침대에서 자지는 않겠지만 한과 함께 침실에 머물며 자신의 베개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약간 심통이 난 그 생명체는 작은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아 짜증스럽게 꼬리를 헥헥 쳤어요. 한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는 출입금지이며 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기시켰어요. 그 생명체는 또 다른 놀리는 듯한 웃음소리로 응답했고 한은 지쳐서 신음했어요. 그는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이 이상한 동물을 발견하고 이전 세입자들을 만나고 모든 혼란을 처리하는 등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하루였는지 생각하며 누웠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예전 아파트처럼 새 곳을 즐길 시간도 없이 이미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잠들기 전에 그는 내일 아침에 잃어버린 애완동물 공고를 올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여전히 의심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는 과연 누가 그 공고에 응답할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생명체를 잃어버리고 사방에서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정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좋은 거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침 햇살이 방을 따뜻하고 밝게 채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어요. 하는 천천히 일어나 얼굴에 쏟아지는 빛에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는 부드럽게 신음하며 벌써 이렇게 밝은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때 그는 침대 위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 광경은 거의 숨을 먹게 할 뻔했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그 생명체의 털 위에 부드럽게 쏟아져 마치 작은 별처럼 부드럽게 빛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전혀 모르는 그 생명체는 한의 다리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기지개를 켜고 하품하며 잠에서 깨어나자 작은 발이 굽혀졌고 조용하고 졸린 소리를 냈어요. 한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 생명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작고 순수한 존재가 새로운 아침을 맞아 깨어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는 조금 더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오늘은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고 잠시 동안 침대에 머무르는 것이 그렇게 나쁜 생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생명체는 비어있는 그릇 중 하나 근처로 걸어가 한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듯 앞뒤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한은 온라인에 올릴 실종 포스터를 위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 생명체의 시선을 카메라에 고정시키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 생명체는 그의 행동에 완전히 질린 것 같았어요. 한은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고 계속 말을 하며 그 생명체의 주의를 끌려고 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지 않도록 몇 초만이라도 가만히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한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완전히 이해한 그 생명체는 갑자기 그를 놀리고 일부러 짜증나게 하려는 듯 온 집안을 미친 듯한 속도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은 제대로 된 사진을 한 장도 찍을 수 없었고 모든 사진에서 그 생명체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흰색 얼룩처럼 보였을 뿐이었어요. 마침내 한은 인내심을 잃고 그 생명체의 작은 몸을 잡아 강제로 가만히 있게 한 다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마치 갑자기 영장 사진이라도 찍힌 것처럼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한은 그 사진을 써서 동네 게시판에 올리기로 했어요. 사진이 흐릿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안 볼까 봐 조금 걱정했지만 잃어버린 동물이 뭔지 알아볼 수 있게 생김새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글을 올린 후에 한은 침대에 누워있는 동물을 보면서 카메라만 들면 가만히 있기는커녕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불평했어요.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게시물이 엉망이 된 건 다 저 녀석 때문이라고 했죠. 둘은 곧 말없이 서로를 빤히 쳐다보며 마치 결투라도 하듯이 서로 먼저 움직이길 기다렸어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둘 다 아는 것 같았죠. 마치 카우보이가 총을 뽑듯이 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기습적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동물은 한이 뭘 하려는지 즉시 알아채고 똑같은 순간에 점프했어요. 그 동물은 방 안을 마구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벽에 부딪히고 작은 물건들을 넘어뜨렸어요. 완전히 충격받고 짜증이 나나는 더 이상 사진 안 찍을 거라고 소리쳤고 그 동물은 계속 통제 불능으로 뛰어다녔어요. 그 소란 중에 한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누군가 그 동물에 대해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확인해보니 메시지는 제이가 보낸 것으로 한이 그 동물을 돌보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제이는 또한 한에게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청 후에 제이는 만화 은행 강도 스티커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리핀 강이라서 한에게서 그리핀 사진을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은 잠시 동안 답장 없이 메시지를 쳐다보면서 생각하다가 결국 사진을 보냈어요. 하나하나 흐릿하고 깨끗하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모든 사진을 선택했어요. 어차피 좋은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이에게 사진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은 갑자기 현관문에서 시끄러운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날아다니던 동물은 옷걸이에 부딪혀 옷걸이가 쓰러지면서 옷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어요. 한은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더 집중하느라 그 동물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밖에는 문간을 가득 채울 만큼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한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팔을 뻗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어요. 한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그리핀이 너무 귀여워서 꼭 봐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알고 보니 덥수룩하고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는 한의 친구인 제이였어요. 한은 놀라서 제이에게 어떻게 자기 집을 알았냐고 물었어요. 제이는 한이 처음 이사 왔을 때 주소를 알아놨고 집들이 선물로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한은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소리쳤어요. 한은 그 사실을 깨닫고 어색하게 웃으며 잊어버린 것에 대해 당황했지만 제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당장 그 동물을 봐야 한다고 외쳤어요. 한은 한숨을 쉬며 제이에게 천천히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이가 들어왔고 한은 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그 동물이 꼼짝 않고 서서 아무 감정 없이 제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이의 얼굴은 낯선 표정으로 일그러져서 누구든 겁을 먹을 만큼 끔찍했지만 그 동물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잠시 후 그 동물은 지루해져서 등을 대고 누워 마치 일부러 귀여움을 뽐내려는 듯 몸을 쭉 뻗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이는 정신을 놓고 그 동물이 너무 귀여워서 조각조각 뜯어먹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한은 제이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니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앞으로 제이를 그 동물에게서 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한은 이미 여기 왔으니 물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부엌으로 가서 유리잔을 가져왔고 그가 없는 동안 제이는 그 동물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한은 털뭉치라고 불렀지만 제이는 잘못 듣고 작은 구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난 한은 돌아와서 작은 구름이 아니라 털뭉치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제이는 천천히 그 동물에게 손을 뻗었고 한은 제이가 너무 가까이 가면 그 동물이 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무는 대신 그 동물은 제이의 손가락을 조용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제이는 손목을 돌려 손을 펴고 손가락 끝을 그 동물의 부리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자 거의 자연스럽게 두 손가락으로 부리 아래쪽을 살짝 꼬집었고 그 동물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감촉을 즐기는 듯 제이가 계속 쓰다듬도록 내버려뒀어요. 제이가 계속 부리를 문지르자 그 동물은 기쁜 듯 귀를 펄럭였고 부드러운 골골 소리가 방 안을 차분하고 즐거운 리듬으로 가득 채웠어요. 쓰다듬는 소리와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딸깍 소리가 났어요. 놀란 그 동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고 제이가 조용히 카메라를 얼굴 가까이에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이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사진을 찍은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그 동물은 즉시 충격을 받아 벼락처럼 빠르게 뛰어올랐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은 제이에게 사진 잘 찍었냐고 물었어요.
제이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찍은 사진을 한에게 보여줬어요. 한은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지는 선명하고 완벽하게 구도가 잡혀 있었고 그 동물의 특징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아무리 찍어도 안 되는데 제이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진을 찍었냐고 물었어요. 제이는 이런 동물들은 시력이 매우 좋고 카메라 렌즈처럼 반짝이는 물체를 보면 겁을 먹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 제이는 한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했어요. 그는 그 동물을 불러 관심을 끌기 위해 작은 간식을 들었어요. 자신이 들고 있는 간식은 이런 동물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동물은 즉시 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고 시선은 간식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눈이 간식을 따라가자마자 제이는 카메라를 들어 그 동물이 정신이 팔린 사이에 다른 사진을 찍었어요. 그 방법은 완벽하게 통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속임수를 사용했고 제이는 간식과 장난감으로 그 동물의 정신을 딴 데 팔리게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곧 그들은 간식을 쫓아 뛰게 하거나 장난감을 쫓게 하거나 다양한 장난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했어요. 제이는 카메라를 계속 눌러 수십 장의 사랑스럽고 생생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동물은 결국 번쩍이는 불빛에 익숙해졌고 카메라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한은 옆에 서서 제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좋은 사진을 많이 찍는지 조용히 감탄했어요. 제이가 사진에 그렇게 능숙한 줄 몰랐던 거죠. 감탄한 한은 자신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이는 왜 그러냐며 당황했지만 한은 새 프로필 사진을 원한다고 설명했어요. 한이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자 제이는 카메라를 그에게 향하게 했어요. 제이가 결과를 보여주자 한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사진 속 그는 마치 유령처럼 이상하고 못생겨 보였어요. 한은 제이에게 왜 그 사진이 그 동물의 아름다운 사진과 비교해서 그렇게 엉망으로 나왔냐고 소리쳤어요. 제이는 사람 사진 찍는 건 재미없다면서 인간은 못생겼다고 투덜거렸고 한은 성면이라고 소리쳤어요. 둘은 잠시 동안 다투다가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고 방 안은 서서히 부드러운 주황색 빛으로 가득 찼지. 한은 자이에게 이미 자이 카메라에 있던 사진들을 전부 핸드폰으로 옮겼다고 말했어. 한이 저장 공간을 확인했을 때 그는 저장 공간이 이미 98%나 꽉 찼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 하지만 자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여전히 그 생명체와 노느라 바빴고 사진을 더 많이 찍으러 또 오겠다고 말했어. 한은 그에게 공간 좀 확보해 놓으라고 말했지만 자이는 무시하고 계속 그 생명체를 놀렸지. 한은 잠시 동안 말없이 핸드폰을 바라봤고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멍해졌어. 조용하고 거의 슬픈 목소리로 그는 자이에게 다음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 자이는 놀이를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 한은 망설이지 않고 그 생명체의 원래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새 사진들을 이미 게시판에 올렸다고 설명했어. 빠르면 다음 날이라도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생명체는 떠나야 할 거라고. 자이는 한숨을 쉬며 다시 그 생명체를 쓰다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쓰다듬었어. 그는 그 생명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사진을 더 많이 찍으러 가능한 한 자주 방문해서 그 생명체가 떠나고 나서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농담조로 하지만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 생명체에 볼을 꼬집거나 주머니에 넣어 집에 데려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 한은 터무니없는 말에 웃었고 그 생명체는 격렬하게 귀를 펄럭이며 항의하는 듯한 소리를 냈어. 밤이 완전히 찾아오자 한은 이제 눈물을 글썽이는 자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자이는 꼭 다시 와서 저 작은 구름을 보겠다고 말했어. 한은 여전히 그렇게 부르는 것에 짜증이 나서 그에게 가라고 소리쳤어. 자이가 떠나고 문이 닫히자 한은 손님들이 정말로 진을 빼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침대로 시선을 돌리자 그는 그 생명체가 자이와 너무 많이 놀아서 평화롭게 웅크린 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어. 그것은 자이가 가져온 장난감 중 하나를 여전히 쥐고 있었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부드럽게 잡고 있었지. 한은 더 가까이 다가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이가 그 생명체와 너무 많이 놀아 완전히 지쳐버렸을 거라고 혼잣말을 했어. 그는 약간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자이가 준 장난감을 여전히 쥐고 잠들어 있는 생명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어. 사진은 아름답게 나왔고 한의 얼굴에는 애정과 감정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미소가 드러났지. 한은 잠시 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기억하기 위해 이러는 것뿐이라고 말했어. 그는 일단 그것이 떠나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서 그는 그 셀카를 핸드폰 잠금 화면으로 설정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생명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어. 플러피. 장면이 바뀌어 수의과 병원으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의사는 작은 생명체의 등에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놓고 일종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어. 의사는 그 생명체에게 조금만 움직여서 몸을 쭉 뻗으라고 계속 격려했어. 그녀는 그것이 매우 얌전하고 심지어 움찔하지도 않았다고 반복해서 칭찬했어. 한은 놀라서 정말 그러냐고 물었어.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분명히 훌륭한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고 확인해 주었어. 그녀는 건강 차트, 호흡수, 심박수, 엑스레이, 뼈 모두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설명하며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 그녀는 그 생명체가 약 4살 정도 되었다고 추정했어. 이것이 수명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되나는 그것에 대해 물었고 의사는 작은 그리핀은 보통 25에서 30년 정도 산다고 설명했어. 그 말은 이 작은 털복숭이 생명체가 인간 나이로 겨우 18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뜻이었어. 그 생명체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깨달은 한은 그것을 놀리기 시작하며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했어. 그 생명체는 침을 뱉는 소리로 대답했고 한은 즉시 그것이 모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러자 의사는 한에게 어디서 그 생명체를 발견했냐고 물었어. 한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 그는 그 생명체를 들어 올리며 폐색의 추적칩이 있었다면 더 쉬웠을 텐데 불행히도 없다고 의사에게 불평했어. 의사는 폐칩에 관한 법률은 지역마다 다르며 어떤 곳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어. 그녀는 그 생명체가 인간 생활에 너무 잘 적응한 것 같아서 야생에서 버려졌을 리는 없으므로 반드시 주인을 찾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어. 그 생명체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자기야라고 부르며 부드럽게 그녀가 맞냐고 물었어. 의사의 부드러운 어조를 들은 그 생명체는 즉시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몸을 돌려 배를 보여주며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귀여운 소리를 냈어. 의사는 기뻐하며 그곳에 버릇없는 애완동물처럼 누워있는 사랑스러운 생명체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반면에 한은 그것을 집어들고 공공장소에서 이러는 것에 대해 꾸짖으며 여기가 내 침실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어. 한의 어조에 짜증이 난 그 생명체는 화를 내며 갑자기 그의 검지를 물었어. 한은 충격과 고통에 신음하며 왜 물었냐고 소리쳤어. 다음 장면은 또 다른 병원에서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마법 생물을 위한 영양사 클리닉이었어. 그곳에서 한은 또 다른 그리핀을 보았는데 황금색이었지만 외모는 자신의 것과는 약간 달랐어. 그는 청구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30만 일이었어. 의사는 그 비용에는 건강검진, 백신, 캐리어 패드, 음식, 간식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어. 한은 애완동물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말문이 막혔어. 의사는 판타지 생물은 각각 초음파 및 기타 고급 도구와 같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 고유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로 맞춤화된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 한은 한숨만 쉬며 이런 생물은 키우기 정말 힘들다고 중얼거릴 뿐이었어. 그의 대화 대부분이 할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지만 소용이 없었지. 한편 클리닉에 있던 황금 그리핀은 캐리어 상자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의 흰색 생명체를 쳐다보기 시작했어. 이에 대해 한의 그리핀은 또다시 같은 욕설 소리를 냈어. 검사와 영양검사가 끝난 후 한은 마침내 그 생명체를 집으로 데려왔어.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 생명체는 애완동물 가방에서 기어나와 부리로 몸을 다듬기 시작했어. 병원과 상점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지친 한은 침대에 쓰러지며 자신이 한 일과 아직 해야 할 일에 대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 그는 주인을 찾기 위해 일찍이 지역 보호소도 방문했지만 그에게는 너무 벅찼어.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한 같은 사람에게는 이 일정이 순수한 고문처럼 느껴졌어. 피곤하고 배가 고픈 그는 음식 배달을 시킬까 생각했지만 먼저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로 했어. 실망스럽게도 그는 단지 $60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냥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어. 그는 봉지를 뜯어 면이 황금색과 주황색으로 변하고 맛있게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스토브에서 끓였어. 냄비를 들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대어 고통에 신음하며 가장 필요할 때 행주가 어디 갔냐고 불평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는 뜨거운 냄비를 침실로 옮기기 위해 티셔츠를 임시 행주로 사용했어.
침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끓는 냄비를 놓고 싶어 하는 곳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테이블에 자랑스러운 스핑크스 자세로 앉아있는 그 생명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는 그 생명체를 꾸짖으며 쫓아내려고 애썼고 심지어 발로 부드럽게 툭 쳤어. 여느 때처럼 짜증이 난 그 생명체는 또다시 같은 무례한 소리를 냈어. 하는 위험하고 데일 수 있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에서 내려오라고 했어. 약간의 소란 끝에 그 생명체는 마침내 뛰어내렸고 하는 뜨거운 냄비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어. 지친 그는 한숨을 쉬며 너무 빨리 돈을 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중얼거렸어. 하는 면이 아직 끓고 있는 동안 몇 가닥을 꺼내 공중에 매달아 놓고 식히기 위해 불었어. 김이 가라앉자 그는 천천히 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고 조용한 방을 채우는 부드러운 후루룩 소리를 냈어. 그의 옆에 앉아있던 털복숭이 생명체는 풍미 있는 향기와 그의 명백한 즐거움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며 면밀히 지켜봤어. 라면 맛을 보던 하는 익숙한 맛은 질리지 않는다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걸로 때워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물은 그 유혹적인 냄새를 참지 못했다. 식탁 위에 올라서서 한의 주위를 끌려고 낮은 소리로 골골거리기 시작했다. 킁킁거리는 모습을 보며 한은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다. 아마 이 생물들이 원래 호기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한은 계속 면을 먹었고 그 생물은 그런 그를 열심히 관찰했다. 그러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젓가락에 매달린 면을 향해 작은 팔을 뻗었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너무 놀란 한은 굳어버렸고 그 생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다. 반사적으로 재빨리 팔을 잡아 면을 부리에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다. 다른 손으로는 음식을 향해 앞으로 가려고 하는 생물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이상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서로 버티게 되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한은 이 면은 먹으면 아프다고 소리쳤다. 그 생물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밀었고 한이 온 힘을 다해 제지하는 동안 부리가 거의 면에 닿을 뻔했다. 그는 그렇게 작은 생물이 얼마나 강한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싸움 속에서 그 생물은 접이식 테이블 다리 중 하나를 지렛대 삼아 자신을 앞으로 밀었다. 하지만 그 다리는 튼튼하지 않았고 압력에 의해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테이블이 기울어지더니 완전히 넘어졌다. 라면 냄비가 표면에서 떨어져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 생물은 깜짝 놀란 고양이처럼 즉시 피했고 한은 그의 소중한 식사가 사방에 흩뿌려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충격과 좌절감에 휩싸여 엉망이 된 모습을 바라보다가 분노에 차서 그날의 첫 제대로 된 식사인 라면이 망쳐졌다고 소리쳤다.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린 듯 그 생물은 재빨리 발을 구르며 거실 쪽으로 도망갔다. 여전히 화가 난 한은 일어나서 음식을 망친 것에 대해 혼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생물을 쫓아 거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 생물이 얌전히 밥그릇 옆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생물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렸고 이제 식사 시간까지 망쳐버렸다고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생물은 단순히 비어있는 밥그릇을 부리로 살짝 건드리며 자기도 배고프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한은 잠시 멈춰서 바라보며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 생물은 계속 밥그릇을 건드리며 자기도 먹어야 한다는 듯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은 마침내 굶주리고 있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를 받아들인 한은 두 봉지의 음식을 꺼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또 다른 라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생물을 위한 젖은 그레이비 음식이었다. 그는 바닥에 묻은 것을 치우고 냄비와 그릇을 씻어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는 라면을 식탁에 놓고 그 생물의 그릇에 젖은 음식을 채워주었고 그 생물은 즉시 열정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한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자리에 앉은 그는 조용히 사과하며 수의사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배가 고팠을 텐데 자신의 배고픔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자신을 인정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 그 생물을 바라보며 음식이 맛있냐고 물었다. 그 생물은 만족스러운 대답처럼 들리는 작은 끄덕임과 소리를 냈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기분이 조금 더 나아졌다. 함께 먹으니 어쩐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면이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내려다보니 그 생물이 또다시 자신의 라면 가닥 중 하나를 부리 근처에 잡고 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한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이미 한 번 음식을 망쳐놓고 왜 이러느냐고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다시 잡아당기기 시작하자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문 앞에 있었다. 여전히 냄비를 들고 그 생물에게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 생물이 여전히 셔츠에 매달린 채 놓지 않으려는 듯 발톱을 천에 단단히 걸고 있는 채로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나이 든 여자가 서 있었다. 놀란 한은 왜 왔냐고 물었다. 그 친절한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식사 중에 방해한 건 아닌지 물으며 그와 나눌 반찬을 가져왔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한은 호기심이 생겼고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다. 여전히 셔츠에 매달려 있는 푹신한 생물을 흘끗 보자 그녀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사실 그 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생물에 대해 그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 생물은 그와 여자를 번갈아 보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듯한 호기심 어린 소리를 냈다. 아파트 밖에는 하양이나 손뭉치와 비슷한 환상적인 생물들이 여러 마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각각 다른 색깔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것은 올빼미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토끼를 닮았다. 옆집 여자는 찌개와 고기가 들어있는 큰 냄비와 화장지가 들어있는 큰 봉투를 들고 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한에게 사과하며 그가 오해에 휘말린 것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하양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나중에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은 헤이양을 처음 봤을 때 그 생물과 그가 돌보고 있는 생물 모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즉시 용서했다. 그 여자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고 한은 부끄러워하며 반찬과 화장지를 가져다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작은 생물은 부리로 화장지로를 씹기 시작하며 가장자리를 찢었다. 한은 재빨리 손으로 가리고 종이를 물어뜯지 못하게 혼냈다. 그 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빈손으로 새 이웃집에 방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물어뜯은 종이 조각을 씹고 있던 그 생물은 그 여자 바로 앞에 앉았고 여자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이마를 톡톡 치며 이 작은 녀석은 어디서 왔냐고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이 아파트 단지 전체의 푹신한 흰색 생물은 하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밖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은 그녀에게 이 건물에 환상적인 생물을 키우는 사람이 맞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설명했고 이 건물은 주민들이 환상적인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 승인 복합단지 중 하나였다. 이 말을 들은 한은 며칠 전 집주인과 플러피 같은 생물을 집에 둘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의 대화를 떠올렸다. 집주인은 즉시 동의했지만 한은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는 많은 주민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생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워샤크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름을 언급하자 하는 여러 가족과 같은 건물에 위험한 짐승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 여자는 웃으며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기로 워샤크 중 하나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고양이 크기의 동물로 고양이의 몸, 고양이 같은 귀, 그리고 작은 상어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은 멍하니 바라보다가 왜 얼굴이 저렇게 생겼냐고 물어본 후 전화기를 돌려줬다. 그 여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나름대로 귀엽다고 말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곧 다른 주민들에게 물어 그 푹신한 흰색 생물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아 큰 빚을 졌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가 오히려 아까 일으킨 소동 때문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다음에 한나, 듀리, 샘, 그리고 플러피까지 모두 함께 데리고 산책을 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 그 말에 당황하며 왜 산책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 여자는 그가 그 생물을 산책시키지 않았다는 말에 놀란 표정이었다. 한은 오늘 아침에 병원에 데려갔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런 짧은 외출은 이런 종류의 생물에게 적절한 운동이 되지 않으며 건강을 유지하려면 많은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까 봐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다. 한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다시 미소 지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한은 그녀가 문을 닫은 후에도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한 말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혼잣말로 그렇게 작은 생물이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필요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과장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플러피를 쳐다보며 그는 어쩌면 그 여자가 과민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품하며 하는 팔을 뻗고 게으르게 침실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편의점에 갈 기운조차 없는데 하물며 저 생물을 산책시키는 건 더더욱이라고 혼잣말했다. 그는 장난감을 조금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침대에 털썩 쓰러졌다. 그 생물은 그의 옆 침대로 뛰어올라 가까이 몸을 웅크렸다. 하는 희미하게 웃으며 저 녀석도 자기처럼 집돌이인가 보다고 집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했다. 긴 한숨과 함께 그는 아무 걱정 없이 잠이 들었다. 한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동안 그 생물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마치 오랫동안 장난을 계획해온 것처럼 작은 기괴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아침이 되자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한의 휴대폰은 이미 수백 통의 메시지와 기획팀 팀장의 부재 중 전화 12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명히 그는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다. 13번째 전화벨이 울리자 큰 진동에 마침내 그가 깨어났다. 반쯤 잠든 한은 비틀거리며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나른한 목소리로 그는 누구냐고 물었고 그러자 반대편에서 여자가 며칠 동안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며 화를 내며 소리쳤다. 충격을 받아 깨어난 한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팀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은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팀장에게 왜 갑자기 전화했는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팀장은 그에게 배정된 프로젝트 때문에 전화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한에게 마감일이 오늘이고 아침까지 작업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지금은 이미 오후 1시인데 아직 보내지 않아 몹시 화가 났다. 한은 재빨리 사과하며 지난 며칠 동안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며 저녁 전에 프로젝트를 끝내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긴 논쟁과 불평 끝에 팀장은 마침내 그에게 추가 시간을 주기로 동의했다. 한은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침대에 다시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완전히 기절해서 잠들었다고 혼잣말했다. 그가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휴지가 그의 발에 붙어 있었다. 당황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파트 전체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찢어진 휴지 조각이 책상 위, 컴퓨터 위, 옷 위, 심지어 음식 위에까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마치 눈보라가 그의 집을 덮친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엉망진창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는 찢어진 휴지 조각을 주워 올리며 이웃이 준 선물이었는데 완전히 망가졌다며 화를 냈다. 그는 그 생물에게 이게 내 짓이냐며 소리쳤다. 한은 휴지 더미 속에서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생물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인 것처럼 휴지롤 안에 파묻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것을 본 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비꼬는 투로 그 생물이 간밤에 아주 신나게 놀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손으로 그것을 들어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그 생물은 소음과 고함 소리에 당황하며 졸린 눈으로 깜빡거렸고 무슨 일이냐는 듯 작은 소리를 냈다. 한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 생물을 침대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방을 청소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그는 바닥에 있는 휴지를 모두 모아 방 한가운데에 쌓아두고 봉투에 넣어 일부라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그 생물은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려 마치 놀이터인 것처럼 휴지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다. 휴지 더미가 공중으로 폭발했고 조각들이 다시 방 전체로 흩날렸다. 한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어붙었고 모든 엉망진창이 이전처럼 되돌아갔다. 깊은 한숨을 쉬며 그는 컴퓨터에 앉아 이 생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이러한 종류의 생물은 부드럽고 푹신한 재료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다는 정보를 찾았다. 게시물에는 둥지 키트 광고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매우 아늑하고 가격이 약 $100라고 쓰여 있었다. 한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망가진 휴지로 충분한 부드러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미를 상자에 모았고 곧 그 생물은 안으로 기어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둥지에 몰두한 채 행복하게 놀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한은 비꼬는 투로 그 생물이 휴지 24롤을 다 쓰고 나서 얼마나 신났을까라고 혼잣말했다. 그런 다음 한은 책상으로 돌아와서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했다. 저녁 전에 끝내지 못하면 분명히 해고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최대한 집중했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바빴고 그 생물은 그의 뒤에 머물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다시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움직였다. 갑자기 하는 방구석에서 무언가가 던져진 듯한 큰 굉음을 들었다. 깜짝 놀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달려갔다. 그는 그 생물이 현관 근처의 쓰레기통 2개를 모두 넘어뜨려 쓰레기를 사방에 흩뿌린 것을 보고 낙담했다. 그는 즉시 몸을 굽혀 모든 것을 집어올리며 청소하면서 그 생물을 꾸짖었다. 하지만 다 끝내기도 전에 컴퓨터방에서 또 다른 큰 쿵 소리가 들렸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중요한 장비와 문서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 소리는 문제밖에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으로 달려들어가 보니 그 생물이 그림 태블릿 위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의자, 키보드, 심지어 화면 스탠드까지 넘어졌다. 그 생물은 태블릿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매료되었고 하는 구석에 얼어붙은 채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러다 하는 문득 아까 이웃 여자가 말했던 것, 즉 이 생물들은 많은 운동이 필요하고 충분히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떠올렸다. 진실을 깨달은 하는 그녀의 충고를 무시하고 과장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근처 시장으로 달려가 애완동물 하네스와 리드 세트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심스럽게 그 생물에게 하네스를 채우고 리드를 손에 단단히 쥐었다. 그는 그 생물에게 지금 바로 산책을 갈 거라고 말했다. 해는 재빨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신발을 신고 꼬리를 흔들며 쾌활한 소리를 내는 생명체의 목줄을 꽉 잡았다. 하는 리드 매니저와 통화하면서 그날 저녁까지 파일을 보내는 대신 다음날 아침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동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안도감을 느끼며 반복적으로 감사와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감일이 조금 더 늦춰져서 기뻤다. 그는 짧은 산책을 하고 머리를 식히면 돌아와서 30분 동안 일하고 모든 것을 여유롭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정을 계획한 후 그는 옆에 있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산책하러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는 외출복, 신발, 모자를 착용하고 생명체의 작은 하네스에 연결된 목줄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는 밖에서 어떤 종류의 것들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가벼운 호기심으로 앞을 내다봤다. 그들이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대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 소녀가 지나가고 있었다. 한과 그 생명체는 마치 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소녀들이 그 작은 생명체를 알아차리자 흥분해서 몸을 돌려 귀엽다고 소리치고 그리핀 솜털 젖꼭지라고 부르며 주의를 끌려고 했다. 하는 뻣뻣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로봇처럼 완전히 굳어 있었고 그 생명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몸을 핥고 털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니 왜 그렇게 얼어붙은 듯 생기가 없어 보이는지 분명해졌다. 그는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 그는 너무 게을러서 배우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전에 해본 적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동네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지역을 전혀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가 했던 유일한 산책은 편의점에 가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제 그것이 산책으로 쳐주는 것인지조차 의문을 품었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지 않는지 깨달은 하는 그러한 짧은 외출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빠르고 활기찬 생명체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바로 그때 그는 목줄이 자신의 손에서 날카롭게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왜 그런지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그는 그 생명체가 자신의 목줄을 물고 그를 앞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생명체는 그에게 교활하고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한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날개를 퍼덕였다. 한은 놀랐지만 그 생명체가 산책에 대해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했다. 자신의 서투름에 웃으며 그는 그 생명체가 앞장서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정했다. 그 생명체가 길을 안내하고 그는 그냥 따라가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는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었다. 그 작은 생명체는 자랑스럽게 부풀어 올라 쾌활한 소리를 내며 걷기 시작했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신뢰하며 바짝 뒤따라갔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 생명체가 자신을 거리로 안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생명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그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것이 왼쪽으로 가면 그는 왼쪽으로 갔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생명체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맹목적인 신뢰는 그 생명체가 극도로 좁은 길과 이상한 구석을 통해 그를 이끌기 시작했을 때 곧 후회로 바뀌었다. 그것은 작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가고 낮은 벽을 오르고 심지어 마치 파쿠르를 하는 것처럼 울타리 위를 걸으려고 했다.
한은 따라가려고 했으며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숨을 헐떡였다. 곧 그 생명체는 그를 큰 건물 뒤에 비좁은 공간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덤불과 벽이 사방에서 빽빽하게 둘러쌌다. 근처 벽에 앉아있는 올빼미 같은 생명체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한은 인내심을 잃고 그 생명체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그것을 끌어내려고 목줄을 잡아당겼다. 그 생명체는 저항하며 세게 잡아당기고 주차된 차 밑으로 기어가려고 했지만 한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고 차 밑으로 들어갈 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줄다리기는 계속되었고 한은 뒤로 잡아당기고 그 생명체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잡아당겼다. 좌절한 한은 그 생명체가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며 딱 한 번만이라도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소리쳤다. 그가 씨름하고 있는 동안 이웃집 여자가 근처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목줄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의 이름을 불렀고 오늘 솜털 같은 생명체를 산책시키고 있냐고 물었다. 한은 그녀가 제안했던 것처럼 마침내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고 재빨리 인정했지만 그는 이미 지쳐 보였다. 그는 그 생명체가 골목길, 뒷벽, 좁은 모퉁이와 같이 온갖 터무니없는 장소를 통해 그를 끌고 다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웃으며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체를 이끌어야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곧 학교에서 딸을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았다면 그를 안내하기 위해 함께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생명체 산책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한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애완동물인 거대한 3개의 머리를 가진 리자몽이 서 있었다. 각 머리는 한의 작은 생명체를 호기심 있게 쳐다보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냈다. 그 여자는 그들이 현재 있는 지역은 적절한 산책을 하기에 너무 혼잡하고 대신 갈 수 있는 더 좋은 장소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그곳이 그녀의 3개의 머리를 가진 리자몽인 하나, 도리, 샘이 보통 산책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리자몽은 몸을 숙여 안의 생명체를 열정적으로 핥기 시작했고 새머리가 번갈아가며 털이 완전히 헝클어질 때까지 핥았다. 한은 여자에게 조언에 감사하며 그곳에 가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떠나기 전에 산책을 즐기라고 말했다. 한은 너무 많이 핥아서 털이 사방으로 뻗쳐있는 자신의 생명체를 내려다봤다. 그는 한숨을 쉬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지만 그 생명체는 순진하게 눈만 깜빡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여자가 언급했던 장소, 즉 근처의 마운드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향했다. 그 공원은 아름다웠고 황금빛 가을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고 교통체증이 없는 적절한 산책로가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거닐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였고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과 함께 있었다. 한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며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산책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경사가 약간 가파르긴 했지만 분위기는 평화롭고 고요했다. 왼쪽에는 큰 올빼미 그리핀을 산책시키는 여자가 보였다. 그것은 한의 작은 솜털 같은 생명체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다. 그는 그것을 감탄하며 그렇게 큰 것은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말 멋있어 보였다. 그는 또한 그와 같은 큰 그리핀은 특별한 면허가 필요한 반면 그와 같은 작은 그리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다. 올빼미 그리핀을 잠시 동안 지켜본 후 한은 자신의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다른 그리핀들이 이곳에 자주 온다면 이곳은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생명체는 갑자기 목줄을 세게 잡아당기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은 겨우 반응할 틈도 없이 끌려가며 비틀거리며 그 뒤를 쫓아갔다. 목줄이 조여지자 한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 생명체는 쓰러진 가을 낙엽으로 덮인 나무들 속으로 산책로를 곧장 달려갔고 한을 넝마 인형처럼 끌고 갔다. 이웃집 여자의 팁을 기억한 한은 절박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생명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그리핀 추러스 스낵을 꺼냈다. 폴짝폴짝 뛰면서 마침내 달리기를 멈췄고 실제로 그렇게 되자 하는 그 속임수가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놀랐다. 그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털뭉치에게 간식을 주고 산책하는 동안 그의 발걸음에 맞추라는 팁을 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충분히 간단하게 들려서 한은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놀랍게도 완벽하게 작동했다. 털뭉치는 추러스를 맛있게 먹었고 산책을 훨씬 더 즐기는 것 같았다. 한이 상상했던 것보다 쉬웠고 그는 이것이 바로 보상 훈련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털뭉치에게 산책하면서 간식을 주기 시작하자 그 작은 생명체는 곧바로 요령을 터득하고 그의 옆에서 차분하게 걷기 시작했다. 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앞에 있는 방향 배너를 보니 산책로, 천문대, 공원 세 곳이 가까이 있었다. 하는 뭉실이에게 그곳들을 확인해보고 싶은지 물었고 뭉실이가 쾌활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숲속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길가의 예쁜 꽃들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겼고 뭉실이는 신이 나서 냄새를 맡고 다녔다. 그 생물은 온갖 종류의 꽃냄새를 맡았고 때로는 코가 간지러워서 재채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에 하는 조금 웃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귀여운 갈색 생물들이 그리폰을 보고 놀라서 얼어붙은 채 그들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하는 곳, 이 작은 동물들이 숲 전체에 흩어져 나무와 덤불과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잠시 후 하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뭉실이는 여전히 갈 힘이 넘쳤지만 한의 다리는 아프기 시작했다. 결국 그가 걸어본 가장 먼 거리는 바로 옆 편의점까지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계단이 몇 개 남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작은 결심의 불꽃을 느꼈다. 길 꼭대기에서 석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모습이 그에게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다. 마침내 꼭대기에 도착하자 그는 숨막힐 듯한 광경과 마주했다. 해가 멀리 떨어진 건물 뒤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한과 뭉실이는 말없이 그 순간을 만끽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은 미소를 지으며 뭉실이에게 오늘 정말 나쁘지 않은 날이었고 조만간 다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뭉실이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한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결심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뭉실이는 산책으로 너무 지쳐서 완전히 침대에 뻗어 한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끔찍한 체력을 가진 한조차도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팀장이 마감일을 놓치고 또다시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그에게 소리치고 꾸짖는 소리였다. 한은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비볐고 이미 전날 밤에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이 살고 있는 곳이 주라미시의 달동네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넓은 주거단지로 가득 찬 평온한 지역이다. 그 소녀는 걸어다니면서 뭉실이에게 집값이 더 싸서 그곳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더 주의를 기울여 보니 이 지역에는 판타지 야수를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은 전에 살던 곳에서는 그런 야수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다. 말이 나온 김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한에게 어디에서 이사 왔는지 물으러 왔다. 그녀는 그 소년이 독립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한은 아주머니들과 산책 시간을 맞춰서 함께 산책을 자주 했다. 이 산책 동안 그는 이 지역의 레이아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녀로부터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얻기도 했다. 아주머니는 한에게 한때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때때로 작은 동물들이 나타나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한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위험한 동물을 언급하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이 번화한 대도시인 창묘에서 이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이미 그곳을 알고 있었고 한이 그렇게 바쁜 도시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창묘에도 어디에나 높은 고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판타지 야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날개 달린 야수나 수중 야수는 그곳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 아주머니는 왜 수중 야수까지 금지되었는지 궁금해했고 한은 한때 범고래 야수가 하수도에 들어가 엄청나게 커져 모든 하수관에 거대한 싱크홀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완전 아수라장이었다. 해는 주라미에서 대형 그리폰을 키우는 것이 합법적인지 물었고 아주머니는 근처에 대형 야수 주인이 많이 사는 개인 저택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 저택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어떤 사람이 실제 용을 키우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은 용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는 또한 그녀의 딸이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근처에 대형 야수 전문 수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딸이 방문하러 오면 한에게 딸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뭉실이와 아주머니의 3마리 머리 달린 애완동물이 행복하게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유치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니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의 애완동물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하나, 둘이, 3이라는 3마리 머리 달린 생물은 한 옆에 앉아 그가 애완동물들과 함께 근처 벤치에서 잠시 쉬기로 결심했을 때 하지만 갑자기 뭉실이는 고개를 돌려 멀리 있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다.
한은 당황해서 3마리 머리 달린 애완동물을 뒤에 남겨두고 그를 쫓아갔고 양손으로 뭉실이를 붙잡았다. 놀랍게도 그는 뭉실이가 전혀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근처의 인형 뽑기 게임 안에 있는 봉제 인형 장난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몹시 원했을 뿐이었다. 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 뭉실이가 봉제 인형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 인형 뽑기 기계를 부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3마리 머리 달린 애완동물은 그들 스스로 목줄을 잡고 바짝 뒤따라갔다. 한은 재빨리 목줄을 되찾아 웅크리고 뭉실이에게 그것을 부수기 전에 멈추라고 말했다. 하지만 뭉실이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보고하는 지갑을 확인하며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지폐 한 장을 꺼내 인형 뽑기 기계의 행운을 시험해 보았다. 첫 번째 시도는 흰색 봉제 인형을 잡았지만 미끄러져 다시 안으로 떨어졌다. 다음 시도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원숭이 봉제 인형을 잡아서 슬롯에 떨어뜨렸다. 뭉실이는 마침내 가지고 놀 것을 갖게 되어 기뻐하며 즉시 그것을 부리로 잡았다. 한은 혼란스러워하며 이상한 봉제 인형을 보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마도 오랑우탄이나 동굴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어느 쪽이든 뭉실이가 그것을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자 3개의 머리 중 하나가 한의 어깨를 톡톡 쳤다. 그가 뒤돌아봤을 때 그는 하나, 둘이, 3위도 기계에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껄껄 웃으며 돈을 더 꺼내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머리마다 하나씩 총 3개의 봉제 인형을 더 얻을 수 있었다. 장면이 바뀌면서 아주머니는 아이와 함께 유치원에서 나와 충격을 받아 멈춰섰다. 그녀의 애완동물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봉제 인형을 들고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이 거절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한에게 돈을 건넸다. 그녀는 3마리 애완동물 모두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니 감사 인사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해는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반찬을 다시 받았다. 이것을 깨달은 그는 적어도 당분간은 음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해 생각하자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갑자기 그는 배가 고파졌다. 그는 뭉실이를 보고 저녁을 먹어야 할지 물었다. 그러나 뭉실이는 너무 바빠서 자신의 새롭고 이상한 봉제 인형을 즐기면서 껴안고 쪼다가 마침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화장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한은 애정을 담아 그를 바라보며 그 봉제 인형을 손에 넣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이제 뭉실이는 가지고 놀 것이 생겼다. 장면이 다시 바뀌면서 뭉실이는 평화롭게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꿈속에서 이전 주인이 똑같은 봉제 인형을 줬고 행복하게 껴안고 있었어. 하지만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이며 깨어났어. 그 꿈은 대체 뭐였을까 궁금해하면서 플러피가 깨어났을 때 이미 다음 날이었고 소녀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침대에서 여전히 자고 있었어. 플러피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한이 잠깐 깼지만 곧 다시 잠들었어. 플러피는 침대에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주인이 아직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휴지 침대로 돌아갔어. 그는 봉제 인형을 집어들고 소년 가까이에 두며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 한은 아직 반쯤 잠이 든 채 플러피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며 눈을 깜빡였어. 한이 일어나 앉자 작은 생물은 그의 가슴에 올라와 웅크리고 옆에 봉제 인형을 둔 채 잠이 들었어. 한은 플러피가 무겁다고 중얼거렸지만 작은 생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욱 파고들었어. 둘 다 다시 평화롭게 잠들었어. 그때 짧은 회상 장면이 나와 플러피가 땅에 심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어. 장면이 바뀌면서 다시 아침이 되었고 한의 친구인 진이 이번에는 클라우디를 부르며 문 앞에 나타났어. 한은 문을 열고 바로 닫으려 했지만 그와 상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진은 언제나처럼 끈질겼어. 그는 한에게 귀여운 작은 클라우디를 보고 싶으니 들여보내 달라고 외쳤어. 한은 플러피 별표지 클라우디가 아니라며 정정했고 진이 기분이 상했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어. 하지만 진은 고집스럽게 그냥 걸어 들어갔어. 한은 애썼지만 결국 그를 막는 것을 포기했어. 진은 플러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봤고 한은 그 생물이 자기 방의 둥지에 숨어 있다고 말했어. 진은 한이 어떤 둥지를 만들었을까 궁금해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한이 휴지 상자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 순간을 망쳐버렸어. 한은 일을 끝내기로 하고 진에게 잠시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어. 싸고 배부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피자를 주문했어.
진은 임시변통으로 만든 휴지 상자를 빤히 쳐다봤어. 여전히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플러피가 하얀 휴지 더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한은 다시 소리쳤어. 이름은 클라우디 별표지 플러피라고. 진은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플러피를 불렀어. 친구가 왔다고 말하면서. 천천히 플러피가 휴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진을 보자마자 다시 안으로 숨어버렸어. 진은 그게 더 귀엽다고 생각했고 플러피가 그냥 그와 놀고 싶지 않은 건가 궁금해했어. 갑자기 진은 채찍처럼 보이는 분홍색 가죽끈을 꺼내며 플러피에게 왜 부끄러워하냐고 물었어. 한은 초조해하며 진에게 피자 주문에 집중하라고 부탁했어. 그것은 사실 작은 또는 중간 크기의 그리핀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장난감인 별표지 쥐꼬리 낚싯대 별표지였어. 진은 낚싯대를 뻗어 부드럽게 휘저으며 그리핀을 상자 밖으로 꼬드겨냈어. 플러피는 처음에는 짜증을 냈지만 진은 계속했고 곧 작은 생물은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어. 한편 한은 계속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어. 갑자기 플러피가 한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그를 놀라게 했어. 한은 끙끙거리며 진에게 플러피가 왜 그렇게 흥분했냐고 물었지만 진은 플러피가 그냥 놀고 있는 거라고 말하며 진정하라고 했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 피자가 도착한 거야. 두 사람은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고 플러피에게는 갉아먹을 것이 담긴 작은 플라스틱 접시가 주어졌어. 한은 길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마감일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 진은 피자가 너무 맛있으니 더 먹으라고 재촉했어. 밥을 먹는 동안 한은 플러피가 플라스틱으로 된 쫄깃한 장난감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한은 진에게 요즘 매일 산책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했다고 말했어. 보통 한두 시간씩이었는데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어. 그는 요즘 너무 피곤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진은 그게 체력에 좋다고 말했어. 한은 운동이 필요했어. 그는 심지어 한에게 동네 산책클럽에 가입하라고 제안하며 자신이 몇몇 클럽의 일원이라고 말했어. 한은 얼굴을 찌푸리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했고 진에게는 왜 그런 클럽에 가입했냐고 물었어. 진은 심지어 판타지 야수도 없으면서. 진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생물들을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어서 가입했다고 고백했어. 한은 한숨을 쉬며 진에게 공공장소에서 그런 표정을 짓지 말라고 진지하게 말했지만 진은 그를 무시하고 씩 웃었어. 그러자 진은 재밌는 걸 가져왔다며 한에게 보고 싶냐고 물었어. 그는 애완동물을 위해 만든 작은 경찰 모자를 꺼내 플러피의 머리에 씌웠어. 그 생물은 훨씬 더 귀여워 보였고 한조차도 감탄하며 진에게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 우리는 진이 사실 꽤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그런 귀여운 소품들을 사진 촬영 프로젝트를 위해 아껴두었고 심지어 더 많은 의상들을 준비해두었어. 한은 플러피를 위한 미니 패션쇼를 하는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그를 귀여운 경찰관으로 차려입히고 포즈를 취하게 했어. 그리핀은 눈을 깜빡이며 분명히 혼란스러워했고 한은 어떤 범죄자도 그런 귀여움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낄낄거렸어. 다음 의상은 턱시도였고 플러피는 멋진 신사, 고급스러운 높은 지위의 그리핀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그러다 펑크 스타일 의상이 나왔는데 플러피는 짜증을 내며 안경을 던져버렸어.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진은 집에서의 배경이 좋은 사진을 찍기에는 너무 평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은 어쨌든 매일 산책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어. 두 사람은 동의하고 밖으로 나갔어. 진은 계속 그를 클라우디라고 불렀고 한은 계속 정정했지만 이제는 플러피조차 짜증이 난 것 같았어. 진이 계속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서 제대로 걷기 시작하지 못했어. 플러피가 끝없는 카메라 플래시에 실증을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어.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한 젊은 여성이 진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어. 그녀는 사랑스럽게 차려입은 분홍색 그리핀을 데리고 있었고 즉시 플러피의 관심을 끌었어. 그 여성은 다시 한번 진을 부르며 여기서 만나게 되어 기쁘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어. 진은 그 여성을 민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진이 지난번에 보낸 편집된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지 물었어. 민은 그 남자가 정말 잘했다고 말했고 그녀의 스타그램 계정은 하트로 넘쳐났고 그녀의 전화 알림은 멈추지 않았어. 한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진은 그 소년에게 그녀는 단골 사진 고객이라고 알려줬어. 하지만 민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즉시 엎드려 플러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가 정말 귀여운 하얀 그리핀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이 종이 푹신한 젖꼭지 종인지 물어봤고 심지어 그 생물의 의상을 칭찬하며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했어.
민은 한쪽으로 몸을 돌려 한에게 플러피의 주인인지 그리고 그를 쓰다듬어도 되는지 물었어. 한은 침착하게 그 소녀에게 플러피는 기분이 나쁘고 그녀가 만지면 물릴 수도 있다고 알렸어. 하지만 그 전에 그 여자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플러피는 즉시 매우 행복해하며 가르릉거렸어. 한은 그 생물이 단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제멋대로인 녀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민조차도 그 생물이 엄청난 바람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한은 자기가 똑같이 하려고 할 때마다 얘 플러피가 자신만 무는지 궁금했어. 하지만 그때 한은 갑자기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 여자에게 자기 그리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의 그리핀이 너무 얌전하다고 말하며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해했어. 그 여자는 몸을 숙여 그리핀을 들어 올리고 한에게 그녀의 이름은 피치라고 말했어. 그 여자분은 한이 그리폰을 모른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민이 아직도 누가 피치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하자 그리폰조차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에게 애완동물이 뭘 받았는지 보여줘야 할지 궁금해했어요. 그리폰이 동의했고 민은 피치에게 귀여운 포즈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그 애완동물은 두 발을 볼에 대고 사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진에게는 이 정도면 코피가 날 정도였고 솜터리에게도 깊은 숨을 쉬면서 얼굴을 붉히게 만들 정도였어요. 그걸 본 민은 한에게 이제 감이 오냐고 물었지만 한은 너무 순진해서 전혀 몰랐어요. 민과 피치는 한의 반응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진은 즉시 민에게 사과하며 한은 트렌드에 완전히 무지하고 세상과 약간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구조에 나섰어요. 민과 피치는 옆에서 울고 있었고 진은 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폰 피치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말했어요. 진은 미니 스타그램에서 5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마법 짐승 인플루언서이고 그녀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실제로 터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폰이 방금 올린 게시물 하나가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했어요. 옆에서 보니 솜터리조차 피치에게 끌리고 있었고 모든 그리폰 주인들의 알고리즘이 그녀를 추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솜터리는 태도를 보인 피치에게 즉시 거절당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은 진에게 민이 둘 다 귀엽게 보이는 걸 녹화하는 동안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한은 진에게 솜터리를 가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전히 게임 스트리밍과 무한도전 재방송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귀여움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10대 남자의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리폰에 대해 전혀 검색하지 않고는 그렇게 작고 사랑스러운 게 나타날 리가 없었어요. 진은 자기 잘못임을 깨달았고 한은 그걸 묵살했어요. 하지만 한은 진이 실제로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작은 부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진은 그게 뭔지 궁금해했고 한은 그 남자가 솜터리가 아직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잊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민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한에게 정말 친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한도 내에서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소녀는 불안하게 그 여자분에게 감사를 표했고 진은 다시 솜터리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솜사탕이라고 불렀지만 한은 그의 이름은 솜터리지 솜사탕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민은 간단하게 한과 솜터리를 함께 촬영해서 스타그램 반응을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비디오가 입소문을 탄 후에는 주인을 찾는 게 훨씬 쉬울 테니까요. 한과 솜터리는 벤치 근처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은 그들에게 너무 가만히 있으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하며 불러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좋은 비디오가 되어야 하니까요. 한은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궁금해했고 그 남자는 둘 다 너무 뻣뻣해서 어떤 장면도 쓸 수 없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덧붙여서 그들은 완벽한 짝이니까 그냥 함께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은 솜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한편 우리는 피치가 아름다운 나비를 보고 그것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고 민은 여전히 사진 촬영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피치가 나비를 따라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나비를 잡으려고 했지만 나비가 숲으로 들어가자 피치는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솜터리는 그걸 알아차리고 그 암컷 그리폰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녀는 나비를 잡으려고 했고 마침내 뛰어올라 나비를 잡고 정말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중에 있었고 다시 한번 머리가 두 개인 애완동물을 만나 머리 중 하나에 부딪혔어요. 두 애완동물은 울기 시작했고 두 머리 중 하나는 그녀에게 맞아서 화가 났어요. 피치는 어쩔 줄 몰랐지만 우리 주인공의 애완동물인 솜터리가 암컷과 머리 셋 달린 생물 사이에 서서 구조에 나섰어요. 솜터리가 즉시 그녀를 구하러 와서 피치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머리 두 개인 생물은 화를 내며
솜털이에게 말을 거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 중 하나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솜털이는 듣지 않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너무 크게 울어서 두 머리 모두 즉시 피치를 헤치는 것을 멈췄어요. 소년도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갑자기 머리 두 개인 생물의 주인이 뒤에서 나타나 그들을 불러내며 집에 가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둘 다 자기 주인 앞에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솜털이는 암컷을 보호한 게 자랑스러워서 피치를 향해 돌아섰지만 이제 암컷 그리폰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솜털이에게 반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즉시 흰색 그리폰에게 다가와 그의 털을 그녀에게 비볐어요. 이러한 관심에 솜털이는 얼굴을 붉혔고 그 생물은 왜 암컷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꽤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솜털이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랑스러운 소리를 냈어요. 장면이 다시 공원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한이 실제로 이 모든 촬영에 지쳐 있었고 민과 진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자분은 그들의 반응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진은 그냥 그 생물들을 함께 찍는 대신 손으로 찍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그들에게 피곤하고 지금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어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솜털이와 피치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숲에서 뛰쳐나와 둘 다 놀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진은 즉시 두 그리폰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이 솜털이에게 어디에 있었냐고 묻자 그 생물은 자랑스럽게 골골거렸고 피치는 계속해서 그를 쳐다보며 그녀 자신을 솜털이에게 비볐어요. 한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진은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미는 놀랐어요. 갑자기 한의 머릿속에 뭔가 스쳤고 그는 아마도 두 그리폰의 미래가 험난할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는 충격을 받아 돌아서서 민의 말을 들었고 민도 피치가 솜털이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은 자신이 상상했던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고 솜털이가 개인 공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때조차 피치는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에게 자신을 비볐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며칠이 지났어요. 우리는 한이 그의 전형적인 알고리즘에서 릴을 스크롤하면서 쥐가 테이저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비디오는 전극이 피부를 뚫으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솜털이는 그의 이상한 봉제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그걸 놓고 침대에서 잠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그것은 진이 공유한 비디오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피치와 함께 공원에서 찍었던 것과 같은 비디오였고 민의 스타그램 계정에 방금 업로드되었어요. 소녀는 그것이 이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조회수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솜털이조차 그 비디오를 알아차렸고 진은 그게 꽤 잘 나왔다고 말했어요. 진은 솜사탕의 인기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고 한은 다시 한번 솜털이라고 정정했어요. 민조차 곧 한과 함께 다시 촬영할 준비가 되었고 진은 뷰티버스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할지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미친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은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건 딱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배가 꼬르륵거리기 시작하자 한은 그들이 무언가를 잊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솜털이에게 그냥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장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우리는 솜털이와 한이 편의점에 밖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한과 솜털이 둘 다 흠뻑 젖었어요. 소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방금 편의점에 갔을 뿐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온통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완전히 젖어 흙투성이가 된 솜털이를 알아차렸어요. 한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조차 그 생물은 재빨리 도망쳐 침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한은 그 생물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어요. 침대 전체가 이미 그걸로 더러워졌어. 한은 그 광경에 괴로워하며 솜털이에게 오늘 막 시트 갈았는데 망쳤다고 말했다. 한은 조금 울면서 솜털이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즉시 그를 들어 올려 목욕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물을 싫어하더라도 솜털이의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씻길 거야. 장면이 욕실 내부로 바뀌면서 시원한 샴푸와 바디워시와 함께 특별한 화장품들이 보인다. 한은 샤워기로 욕조에 물을 채우면서 강이 물속에서 날뜰지 궁금해했다. 그리핀들은 정말 좋아하니까. 작은 생물조차도 틀림없이 계속 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을 물에 담그고 튀기고 있었다. 강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고 한은 그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만으로 그는 강에게 샤워기를 돌렸고 강은 충격을 받아 물에서 튀어나왔고 한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그를 놀렸다.
하지만 이제 강은 화가 났고 그는 욕조에 뛰어들어 사워기와 함께 모든 물을 튀겼고 그로 인해 하는 완전히 흠뻑 젖었다. 한동안 놀고 난 후 강은 진정되고 차가운 물을 즐기고 있었고 완전히 젖은 하는 그리핀이 정말로 그것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했다. 자신도 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하는 셔츠를 벗고 작은 생물을 씻기 시작하여 어느 곳에도 먼지가 남지 않도록 했다. 그 후 강은 자신을 헹구고 몸을 격렬하게 흔들었고 이는 한을 다시 한번 젖게 만들었다. 한이 몸을 말린 후 그가 머리에 시원한 샴푸를 바르는 동안 강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지만 전혀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 생물과 한은 완전히 상쾌해졌고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한은 강에게 진정시키는 목욕 후에도 상쾌함을 느끼냐고 물었지만 곧강이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헤어드라이어를 꺼내 강의 털을 말리기로 결정하고 강에게 향하게 했지만 그 생물은 헤어드라이어 노즐을 본 후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길에서 뛰어내려 달리기 시작했다. 한은 강이 모든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새총처럼 자신을 쏜 다음 숨기 위해 바로 담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한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은 겁에 질려 헤어드라이어 노즐을 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여전히 문제를 깨닫지 못한 한은 강에게 나오라고 말하면서 새 시트이고 젖고 축축해질 것이고 강은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생물은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가 앞에 놓인 헤어드라이어를 보았을 때 그는 시트 안에서도 격렬하게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한은 마침내 강이 헤어드라이어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불러내면서 한은 그 생물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 즉시 헤어드라이어를 치웠고 강은 천천히 시트에서 나와 내려왔다. 한은 그것은 단지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명했지만 그 말을 들은 강은 발로 헤어드라이어를 치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시트로 돌아갔다. 천천히 그 생물이 다시 치자 한은 그를 완전히 덮고 있는 시트와 함께 그를 들어 올렸다. 강은 짜증이 났고 한은 그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은 강이 털을 말리지 않으면 정말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에게 바닥 난방을 최대로 켜 놓았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오라고 말했고 심지어 그 생물도 바닥이 좋고 따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은 항복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은 그 생물이 작은 찹쌀떡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따뜻함이 사우나처럼 느껴지고 전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누워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강에게 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고르게 말리라고 말했고 시트가 더러워지면 언제든지 빨 수 있지만 아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 생물에게 매번 보일러를 켤 수 없기 때문에 강은 결국 무서운 것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한은 비가 갑자기 정말 심하게 내리는 것을 알아차렸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한이 문을 열자 진이 완전히 젖은 채로 서서 편의점 음식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진은 왜 바닥이 그렇게 따뜻한지 궁금해했지만 한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에게 머리를 말릴 수건이 안에 있다고 말했다. 진이 주변을 둘러보자 그는 즉시 헤어드라이어를 발견하고 머리를 말리기 위해 집어들었고 그것만으로도 강을 다시 미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핀은 새총처럼 격렬하게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진은 혼란스러워하며 구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한은 재빨리 그리핀의 이름이 강이라고 정정했고 그 생물은 계속해서 패닉 상태로 뛰어다니고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집 밖에서 큰 가방을 든 누군가가 건물에 들어왔는데 새로 이사온 시끄러운 이웃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숙녀였다. 장면이 아침으로 바뀌면서 강과 한이 모두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들은 며칠 동안 비가 온 후 마침내 날씨가 좋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은 강에게 그렇게 좋은 날씨를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광합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책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 꼬리를 흔들며 동의했고 한이 건물 밖으로 향하면서 그의 가죽끈을 채우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둘 다 즉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은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재빨리 건물 안으로 달려갔고 한은 뉴스 보도를 열었는데 비가 온 후 당분간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올해는 여름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너무 더워서 바닥조차 미지근했고 한과 강은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한은 그의 두꺼운 털 때문에 강에게는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깨달았고 그 생물은 불평처럼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해는 아마 강이 너무 더워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에어컨을 켜기로 결심하고 일어섰고 이사 온 후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그것을 찾자마자 에어컨을 켰다. 하지만 덮개가 열리자 그의 행복한 얼굴은 즉시 충격으로 바뀌었다. 시원한 바람 대신 에어컨이 불길을 내뿜기 시작했고 한은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은 훨씬 더 더워졌고 강에게는 견딜 수 없었다. 장면이 바뀌면서 한이 필사적으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은 그들에게 약속이 너무 많아서 기술자가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은 일주일 후라고 말했다. 한은 온도가 멈추지 않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더 빨리 올 수 있는지 물었지만 접수 담당자는 인력이 최대 수용량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사과했다. 그들은 한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은 강은 짜증이 나서 전화기를 발로 쳐서 전화를 끊었다. 한은 에어컨이 고쳐질 때까지 일주일 동안 선풍기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강은 위험하게 계속 전화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은 그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몸을 약간식히기로 결심한 한은 냉동실을 열어 차가운 음료를 꺼내자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천국 같았다. 강은 북극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서서 상쾌한 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한이 음료수를 꺼내고 냉장고를 닫자마자 더위가 즉시 돌아왔다. 강은 뒤돌아보니 한이 차가운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고 완전히 상쾌해하며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한이 게임 의자에 앉자 강은 천천히 온 힘을 다해 냉장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이 하지 말라고 말할 때조차도 시원한 바람을 다시 느끼기 위해 간신히 열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장면은 밤으로 바뀐다. 한과 강은 이제 편의점 안에 있었다. 한은 하루 종일 더위에 고통받은 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그는 강에게 그리핀 젖은 사료도 사왔으니 집에 가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때 한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강의 오른쪽 날개에 있는 깃털 하나가 부러져 튀어나와 있었다. 한이 웅크려 떼어내려 하자 강이 갑자기 그를 물어뜯어 하니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한이 다쳤는지 확인하려고 가만히 잡으려고 해도 강은 그의 털을 만지는 것을 거부했다. 줄에서 풀려난 강은 건물 쪽으로 달려갔고 한은 천천히 일어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뒤쫓아갔다. 다행히도 그들은 이미 집 근처에 있었고 한은 강이 배가 고파서 문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한과 강은 둘 다 문 앞에서 잠자는 여자를 발견하고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것을 본 한은 술 취한 여자가 왜 자기 집 앞에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멈춰섰다. 우리는 그 여자가 빌라의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한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플러피는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곧장 여자의 무릎으로 돌진했고 그녀는 배가 아프다고 웅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다. 한은 잠시 생각하더니 오렌지 맛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몸이 안 좋아 보이니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놀랍지만 고마운 듯 여자는 아이스크림을 열고 행복하게 먹기 시작했고 차가운 단맛이 숙취를 완화시켜주는 듯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한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여자 자신이 그에게 301호에서 왔냐고 물었다. 그리핀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그의 이름이 플러피라는 것도 아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플러피는 아름다운 여자가 그를 들어 올렸을 때 아무런 소동도 피우지 않았다. 여자는 부러진 깃털을 발견하고 플러피가 약간 버둥거렸지만 조심스럽게 뽑아냈다. 그녀는 쉽게 제거하고 아이스크림을 든 채로 그를 다시 내려놓으며 시술은 끝났고 그리핀은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에게 말했다. 플러피가 한에게 달려가자 소녀는 그를 확인했다. 플러피는 짜증이 났지만 괜찮았고 한은 깃털이 깨끗하게 빠져나온 것을 보았다. 그러자 여자는 한에게 그를 피한다고 해서 그리핀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 깃털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러진 깃털을 제대로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리핀의 주인으로서 한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오해를 깨달은 한은 자신이 플러피의 주인이 아니라고 재빨리 해명했다. 여자는 충격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건물에서 나와 그 여자를 강이라고 부르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뭘 하고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웃집 아주머니는 한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301호 소년으로 알아보았다. 그러자 한이 놀랍게도 그 여자 강은 갑자기 이웃집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이는 한과 플러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여전히 술에 취한 강은 엄마에게 달려들었고 엄마는 즉시 술 냄새가 난다고 꾸짖기 시작했다.
반면에 강은 계속 엄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했고 그 장면은 더욱 어색해졌다. 한은 플러피를 보며 속삭였다. 이것이 전에 이웃이 말했던 딸, 소위 신화 속 야수 의사가 맞는지 궁금해하며 그 말을 들은 플러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V 표시를 하며 그녀가 정말 맞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는 플러피가 음식을 먹으면서 배가 불편한 듯 배를 문지르는 것을 보았다. 한편 하는 강이 전에 플러피의 주인이 정말 맞느냐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 여전히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자신은 단지 임시 보호자일 뿐이라고 말한 다음 플러피에게 언젠가 그의 진짜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물었다. 플러피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바닥에서 뒹굴며 귀여운 척했다. 하는 이번에는 속지 않기로 했다. 만약 그가 그를 만진다면 다시 물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하는 대신 발로 플러피의 배를 문지르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리핀은 실제로 그것을 좋아했고 수줍어했고 하는 그 생명체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장면은 다시 냉장고로 바뀌었다. 하는 냉장고를 열고 찬물이 다 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외출해서 좀 사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플러피에게 산책하러 가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 생명체가 이전처럼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플러피는 피곤해 보였고 심지어 음식도 남겼다. 하는 더위 때문인가 궁금했고 해가 지면 산책하러 가기로 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하는 갑자기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서둘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다음 지문에 사는 이웃인 강 박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고 어색한 침묵 후에 두 번째 만남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간단히 인사를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자가 떨어뜨린 드럼스틱을 보고 야수 의사의 가방 안에 왜 있는지 궁금해했다. 강은 불안하게 그 소년에게 취미로 밴드를 한다고 말했고 어제 밴드 저녁 식사가 처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례했다고 생각하며 즉시 사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많이 꾸짖었다. 한편 그녀의 새머리 달린 애완동물은 실제로 그 여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했고 심지어 한도 그녀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 덕분에 플러피는 괜찮았고 심지어 그녀는 부러진 깃털을 뽑아냈다. 강은 이제 그녀가 한이 플러피를 임시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며 그가 놀랍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한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사했을 때 플러피가 이미 있었고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은 그녀가 그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 귀여운 생명체에게 빨리 인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이 불렀을 때 그는 갑자기 이상한 침묵을 알아차렸다. 그는 플러피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 밖을 내다보고 소란을 피워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강은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 둘 다 플러피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 귀여운 생명체가 창백한 얼굴로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하는 것을 보았다. 한은 플러피가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다. 강은 즉시 음식을 검사하고 냄새를 맡았다. 한은 플러피를 부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은 그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그날 아침에 경고 신호가 있었는지 물었다. 불안하게 하는 평범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플러피가 자고 있고 많이 먹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것이 징후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강에게 그것이 급성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높고 플러피가 탈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아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그가 그를 더 잘 돌봤더라면 상황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즉시 떨고 있는 생명체를 들어 올렸다. 장면은 병원으로 바뀌었고 하는 강이 그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을 때까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동안 한은 멍했고 그녀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강은 그가 한동안 조용했기 때문에 그가 플러피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한은 부인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일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당황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함께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플러피는 마음을 열고 있었고 한은 그를 알아가고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다. 강은 미소를 지으며 한에게 초보 보호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이 다시 행설수설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플러피의 주인이라고 말하자 강은 그가 임시 보호자일지라도 여전히 보호자라고 말하며 그를 가로막았다. 한의 생각이 플러피로 가득 차 있듯이 어쩌면 플러피의 생각도 그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보호자와 동반 짐승 사이의 훌륭한 관계를 만들었다.
강은 언젠가 작별 인사를 할지라도 선을 긋지 말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진실하기 때문이었다. 한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그녀의 위협적인 외모 때문에 험한 말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은 면에서 도움을 주고 그런 친절한 말까지 해줬다고 말했다. 강은 격분하여 일어서서 그가 패션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외모로 여자를 판단했다고 소리쳤다. 한이 사과하자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플러피의 보호자를 불렀고 한에게 플러피의 소화가 안정되었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한은 의사에게 감사했고 플러피가 그를 보지 않고 아름다운 여자만 쳐다보면서 트림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 행동은 한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플러피가 얼마나 바람둥이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 생명체가 건강하다면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 후에 집으로 갔다. 나중에 한의 에어컨이 드디어 작동해서 시원한 바람을 즐겼다. 예약이 취소돼서 기사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신 덕분에 한은 드디어 살 것 같았다. 그때 플러피가 밥 달라고 밥그릇을 쾅쾅 쳤다. 한은 의사 선생님이 플러피는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고 며칠 만에 다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조용히 시켰다. 한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강이 남겨둔 음식과 함께 먹으라는 메모가 있었다. 갑자기 그는 그 여자분이 생각났고 강에게 같이 밥 먹자고 할까 생각했다. 장면이 바뀌어 이웃집 문에서 누가 나오고 있었다. 한은 이모인 줄 알고 떡볶이 같이 먹자고 물었지만 자세히 보니 강아지를 데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아이였다. 한은 너무 놀라서 강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강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강은 잠시 멍해 있다가 화장을 안 하고 나와서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팔꿈치로 한의 머리를 치며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들의 애완동물들은 서로 만나 악수를 하고 있었다.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 시원한 음료와 떡볶이,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애완동물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았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한에게 플러피가 괜찮아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다고 했다. 한은 강 덕분에 모든 게 잘 풀렸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즉시 그렇게 훌륭한 딸이 있어서 맛있고 풍족한 음식을 가져다줘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를 보았을 때 강은 여전히 삐쳐 있었고 한의 여동생은 웃으면서 엄마에게 한이 강을 화장 안 한 모습으로 못 알아봤다고 말했다. 강은 즉시 어린 소녀에게 화장 안 해도 예쁘냐고 물었고 소녀는 신데렐라 같다고 대답했다. 한은 재빨리 끼어들어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 화장 안 한 모습이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강은 그녀를 옹호해준 대가로 소녀에게 돈을 줬고 한에게 얼마나 어떻게 예쁘냐고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소녀의 어머니는 강에게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다. 모두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기 시작했고 강은 맥주를 즐겼고 어린 소녀는 플러피가 바닥에서 뒹굴면서 함께 놀았다. 한은 강이 술을 너무 잘 마시는 것에 놀랐고 아주머니는 그가 모른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결국 맥주와 치킨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그녀는 한에게 한잔 하겠냐고 물었지만 그는 술을 잘 못한다고 말했다. 강은 듣지 않고 제대로 고맙다고 하려면 적어도 한 잔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불안해하며 한에게 마시기 싫으면 안 마셔도 된다고 말하며 딸이 누구를 닮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한은 강을 꾸짖는 것을 막으며 어쨌든 술을 안 마신 지 꽤 됐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그가 병을 열자마자 거품이 터져나왔고 강은 너무 아깝다고 불평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재빨리 휴지를 잡으려고 일어섰지만 한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단숨에 모두 마시며 완전히 즐겼다. 강은 그의 주량이 세다고 칭찬했고 맥주를 여러 병 마신 후 장면이 다시 바뀌었다. 강은 이제 플러피와 자신의 애완동물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고 한과 강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그리핀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감 능력이 강하고 현명하고 영적인 생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플러피는 어린 소녀가 계속 놀아주자 약간 짜증이 났다. 강은 계속해서 그리핀은 의사소통이 분명해서 즐거운 동반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 강에게 신화 속생물 의사로서 무엇을 전문으로 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큰 종, 특히 그리핀을 다룬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산과 구릉 지역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들을 돌본다고 했다. 한편 어린 소녀는 플러피를 데리고 의사놀이를 하고 있었고 플러피는 마지못해 환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강은 구릉 지역에서는 산불 감시와 환경조사에 그리핀 기수가 필수적이며 그들의 강한 체력과 예민한 감각은 등산객 구조에 완벽하다고 설명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플러피가 짜증을 내고 있으니 그만 놀리라고 말하며 더 놀고 싶어 했지만 이제 잘 시간이라고 말했다.
하는 강이 설명하는 모든 것에 놀랐지만 강은 신화 속 생물과 인간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녀는 심지어 한에게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했다. 그러고 나서 궁금해서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다. 한은 얼굴을 붉히며 그림을 좀 그린다고 말하며 현재 사파와 삽입물을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소녀는 궁금해하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물었고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한은 자기가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핑키핑을 그려달라고 부탁했고 짜증이 난 플러피는 모든 스티커를 뜯어내 소파에 던졌다. 한은 이미 핑키가 뭔지 알고 있었고 강은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지만 잘못 그린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한에게 자신의 그림을 평가해 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린 소녀는 언니의 그림은 핑키핑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은 그림책을 여러 좋은 그림을 기대했지만 그가 본 것은 귀여운 생물이 아닌 끔찍한 악몽이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침착하게 페이지를 넘기고 책을 접고 어린 소녀에게 무엇을 그려줄지 물었다. 강은 완전히 무시당했고 그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내며 일어섰다. 장면이 바뀌자 이미 아침이었다. 한은 침대에서 그림책과 옆에서 자고 있는 플러피와 함께 일어났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다. 목이 말랐고 몸이 무거웠다. 그가 기지개를 켜자 플러피가 아직 반쯤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 강이 그에게 플러피도 그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기억났다. 그는 어젯밤 그들이 그에게 많은 것을 그려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림책을 집으로 가져왔음에 틀림없다고 깨달았다. 나중에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책을 펼쳤고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그는 어젯밤에 많은 것을 그렸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덮었다. 플러피는 닫힌 책을 보고 다시 열려고 했고 바로 그때 한은 그에게 밥 먹을 시간이라고 소리쳤다. 플러피가 달려가자 책이 떨어져 펼쳐졌고 바로 강의 아름답고 섬세한 그림이 드러나 한은 더욱 얼굴을 붉혔다.